안녕하세요. 에투스 교육평가 공수장 김현진입니다. 저는 2022 의치와 관련된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고 3학년들이 이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치를 가지고 보면 맨날 뻔해가지고 조금 다르게 뭘 좀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렇게 한번 표를 만들어 봤어요. 여기 이제 지금 보시면 2021학년도와 2022학년도에 비교가 나와 있는데 그 비교 기준이 여기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이 대학들이 쭉 나와 있죠. 쭉 나와 있는데 요게 이제 몇 개 그룹으로 나누면 여기는 이제 흔히 메이저 의대라고 부르는 그런 계층이죠. 그런 그룹이고 여기는 이제 수도권에 해당하는 그런 그룹입니다. 물론 뭐 순천향대, 그 다음에 인제대, 한림대 이런 쪽은 지방에 있는 사립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요런 정도의 그룹으로 묶일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세 번째 그룹은 뭐 이렇게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방 공립대 의대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은 지방 사립대 의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전체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는 여기 이 표에서 첫 번째 보셔야 되는 부분은 여기 있는 특별전형입니다. 그러니까 특별전형 요 부분을 따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특별전형이라는 거는 특별한 자격을 갖춘 아이들만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 들으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이 전형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대 총정원 안에 포함되어 있지만 이 의대 총정원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이 전형은 사실상 없는 전형과 같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반면에 얘네를 빼고 나와 있는 요 개라고 되어 있는 요 전형들, 그 중에서 특히 굵은 표시로 음영 처리가 되어 있는 414, 912, 842, 809 이렇게 네 그룹이 실제로 의대 총정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하나를 생각해 두실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제가 2022학년도 기준으로 선발 비율이 가장 높은 것과 두 번째 높은 것에다가 짙은색 음영 처리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짙은색 음영 처리를 해놓은 걸 잘 보시면 요 앞에 두 그룹은 종합이라는 글자 아래에 그 음영 표시가 되어 있는 게 보이실 텐데 세 번째, 네 번째 그룹은 그게 없어요. 오히려 지역 인재의 수시 전형에 이 표시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네 개 그룹 모두 음영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수능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치대도 좀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동일한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의대에서 수능이라는 것, 수능 중심 전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단적인 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그룹을 보시면 총 414명의 의대 정원 중에서 50.7%를 종합으로 뽑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뽑는 게 32.9%로 수능을 뽑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전년도와 비교해 보면 2021학년도와 비교를 해보면 111명에서 136명이 됐고 267명에서 210명이 돼서 종합은 줄고 있고 수능이 전형은 늘고 있는 그런 구조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게 결과적으로 이렇게 수능 위주 전형이 늘어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 교과나 논술은 7.7%밖에 안 됩니다. 단 울산대 의대가 있기 때문에 여기 지역 인재가 있어요. 지역 인재가 있는데 사실상 이 지역 인재는 되게 미미한 거죠. 요 아래 블록에 가도 7.8% 71명만 지역 인재, 뭐 순천향대라든지 인제대라든지 한림대라든지 이런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지역 인재가 존재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구조 자체가 지역 인재 수시나 정시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지 않고 나머지 앞단의 것들을 봤을 때 제일 첫 블록은 종합이 1등이다. 근데 두 번째 블록으로 딱 내려가면 수능이 1등이거든요. 수능이 45.3%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능 중심성이라는 것 자체가 두 번째 그룹부터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룹에서 결과적으로 종합은 29.8% 정도의 선발 비율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거냐면 메이저 의대의 경우는 수능으로 뽑아도 종합으로 뽑아도 좋은 애들을 뽑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수한 애들을 뽑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종합 전형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데 사실 딱 두 번째 블럭만 가도
종합 전형으로 뽑았을 때의 아이들이 메이저 의대만큼 그렇게 좋은 우수한 자원들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수능으로 뽑는 게 훨씬 더 좋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 블럭에 있는 지방 국립대로 가면 1등이 뭐냐면 선발 비율 중에 1등이 뭐냐면 지역인재 수시입니다. 그러니까 지방 국립대 의대이기 때문에 지방 국립대라는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지방에서 지역인재, 그 지역의 인재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의 아이들이 수시에서 쓴다는 거죠, 거기를. 그렇기 때문에 수시가 선발 비율이 되게 높은데, 지역인재 수시가. 그 다음은 바로 뭐가 되냐? 지역인재 정시가 아니라 수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인재 정시보다 수능이 2배 이상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과적으로 지역인재 수시로 뽑고 우수한 애들을 그 다음에 수능으로 넘겨서 뽑는다라는 그런 구조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네 번째 지방사립대는 아주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데, 이 위에 지방국립대랑 똑같이 이거 지역인재 수시와 수능이 모두 뭐가 돼 있는 것 같지만, 음영 처리가 돼 있는 것 같지만 우선순위를 따지면 수능이 훨씬 더 높습니다. 지역인재 수시보다. 그 얘기는 지방사립대만 해도 지역인재 수시로 아이들을 끌어당기는 것보다는 나중에 수능 위주 전형으로 넘겨서 전국의 우수한 아이들을 받는 게 훨씬 더 이익이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의대만 이런 게 아니라 뒤에 치대를 보시겠지만 치대도 그렇고 심지어 약대도 똑같습니다. 약대도 이제 오늘 장표에는 약대가 없는데 약대도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보면 맨 처음에 서울 소재 약대, 서울 소재 약대는 요렇게 두 개예요. 근데 수도권 약대는 요렇게 두 개예요. 그리고 지방 국립대 약대는 또 요렇게 두 개고, 지방 사립대 약대는 요렇게 두 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구조가 그대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의치 약 요쪽에는 수능 위주의 전형의 비중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전체 약대 같은 경우 전체를 놓고 보면 수능 위주가 거의 50%에 육박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전반적인 흐름들을 조금 생각을 하시면서 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수능의 가치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 거를 주의 깊게 들여다 보시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요 두 블럭은 2021학년도에 비해서 2022학년도에 더 수능 위주가 증가했고요. 요 두 블럭은 수능 위주가 감소하거나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의미도 있는 거냐면 수능 위주 전형을 늘릴 수 있으려면요, 상위권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어떻게든 수시에서 애들을 뽑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금 이거 들으시는 그룹하고는 좀 관계없는 얘기긴 하지만 2022학년도에 198개 대학 기준으로 수능 위주 전형이 5,207명이 늘어나는데, 그러니까 수능 위주 전형이 5,207명이 늘어나는데 실제로 서울 소재 상위 15개 대학 기준으로 하면 3,400명이 늘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이상한 통계잖아요. 198개 대학으로 5,200명이 느는데 15개 대학으로 3,400명이 늘어요. 그러면 수능 위주 전형의 전체가 늘어나는 인원이 전부 다 어디에 집중돼 있다는 뜻이냐면 서울소재 상위 15개 대학에 집중돼 있다는 뜻이고, 그 중에서 서영고만 가지고 생각하면 서영고만 1,100명이 늘어요. 서영고 3개 대학만. 그러니까 15개 대학에 3,400명이 느는데 서영고 3개 대학에 1,100명이 는단 말이에요. 2022학년도에. 그러니까 이게 상위권 대학으로 가면 갈수록 수능 위주 전형의 비중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기 치대도 보시면 치대는 이제 굉장히 많지는 않기 때문에 세 블럭으로 나눠놨는데, 여기가 이제 수도권 서울 수도권입니다. 단대 천안까지니까 서울 수도권. 여기는 지방 국립대, 여기는 지방 사립대. 요렇게 나뉘어져 있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거랑 똑같잖아요. 여기는 한 가지 차이점은 여기 서울권의 치대는 1등이 종합이 아니고, 그쵸? 수능 위주 전형 1등입니다. 근데 이게 작년까지는 종합이 1등이었거든요. 종합이 1등이고 수능이 2등이었는데 지금 올해는 그러니까 내년이죠, 내년. 그러니까 이게 작년이 아니고 올해죠. 근데 이게 내년인데, 내년을 기준으로 하면 이 지금 41.1%의 종합과 45.8%의 수능, 이렇게 둘로 나뉘어진다. 그래서 수능의 중요성이 더 커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지방국립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가 더 높을 겁니까? 지역인재 수시가 더 높겠죠. 그래서 지역인재 수시가 더 높고 그 다음에 수능이 되는 겁니다. 근데 지방사립대는 또 당연히 수능이 더 높고 지역인재
수시가 그 다음을 차지하겠죠. 그러니까 구조가 다 똑같이 저런 구조로 움직이게 된다는 거죠. 의치, 약이 모두 이런 구조로 똑같이 움직이게 된다. 그래서 근데 얘네도 똑같이 이 그룹이든 이 그룹이든 이 그룹이든 똑같이 여기는 다 음영 처리가 돼 있잖아요. 그게 수능의 중심성이 굉장히 강하다. 그러니까 수능 중심의 그런 준비가 되게 필요한 요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능이라는 게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제가 이제 보편적인 설명을 할 때는 수능의 중요성이라는 것 자체를 뭐 여러 가지 뭐 기준이, 입시의 기준이 될 수 있고 뭐 이런 걸로 막 설명하지만 지금 이제 이 의대간에 이거를 들으시는 분들의 성적대에서 당연히 의치를 가고 싶은데 의치를 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수능이라는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이 블럭은 지금 잘 보시면 만약에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여기 대학을 지역인재로 못 쓰시잖아요. 수시든 정시든 지역인재로 못 쓰세요. 그러면 여기를 비워놓고 여기만 갖고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만 갖고 생각하면 이 네 개 대학의 요 수시 요 세 개 전형을 다 합쳐도 요 수능 위주 전형보다 적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얘네 셋 다 합치면은 뭐 거의 한 24% 이 정도 되거든요. 24%, 25% 이 정도 되는데 수능위 전형은 30.8%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시 전형을 다 합쳐도 수능 위주 전형만큼 안 되는 거예요. 인원수를 그냥 따져도 18명, 20명, 5명이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딱 생각하면 43명이잖아요. 그러니까 43명이고 이거는 53명이니까 10명이 더 많은 구조를 갖는 거기 때문에 그럼 당연히 여기도 똑같죠. 이 지방사립대 의대 치대도 보면 여기는 41.2%고 이거 두 개 합쳐봐야 결과적으로 30%가 조금 안 되거든요. 29.7%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가 압도적으로 많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능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기회의 측면에서 굉장히 많은 기회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걸 생각을 해두실 필요가 있고 이제 또 하나는 여기에 12명, 104명 요거 합치면 116명이거든요. 근데 이 116명이 딱 여기 116명하고 같죠. 그러니까 논술을 빼면 그냥 수시와 정시가 그냥 뭐한 구조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같은 구조라고 봐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수능의 중요성이 굉장히 중시되는 건데 그렇다면 수능이 그만큼 중요하다. 의치대의 수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때 수능의 2022학년도의 변수는 뭔가? 그러면 2022학년도 수능의 변수는 공통과목과 필수선택 과목의 체계로 되어 있다는 게 변수인 거죠. 기본적으로 그런 변수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건 뭐 여기까지는 다 아시는 걸 거고 이렇게 다 아시는 얘기인데 혹시 모르시는 분들 계실까 봐 올해 5월 달에 2022학년도 수능 예비평가 문항이 공개가 됐어요. 그러니까 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에 가시면 2022 수능 예비평가 문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2022 수능 문제가 이미 공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비평가라는 거는 수능이 변화가 될 때는 반드시 예비평가라는 게 나옵니다. 이때까지 계속 그래왔고. 그래서 예비평가가 나왔기 때문에 그 예비평가 문제를 특히 국어의 필수 선택 과목은 엄매와 화작 중에 뭘 하는 게 좋을까 하는 거는 그 문제를 풀어보고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풀어보고 지금 점수가 나온다 안 나온다 이런 구조가 아니라 내가 요거는 공부를 조금 더 할 수 있구나. 요거는 공부하기가 진짜 어렵겠는걸? 하는 거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결정을 하는 거지. 그런 얘기가 되게 많이 있단 말이에요. 뒤에 이제 장표가 나올 텐데 잠깐만 여기서 말씀드리고 넘어가면 자연계 상위권은 이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지금 시중에. 자연계 상위권은 답이 똑똑 떨어지는 걸 좋아하니까 언어와 매체가 답이 똑똑 떨어지는 거니까 언어와 매체를 해야 된다. 그거는 언어는 동의하겠는데 왜냐하면 언어는 문법이니까 언어는 동의하겠는데 매체는 동의가 안 돼요. 왜냐하면 매체라는 거는 메타언어적인 개념도 들어가 있고 기본적으로 이 매체를 파악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답이 똑똑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화작의 문제와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따라서 내가 언어와 매체에 흥미가 많거나 언어처럼 공부를 해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게 좋아서 언어와 매체를 할 수는 있지만 자연계 상위권이니까 답이 똑똑 떨어지는 언어와 매체를 하겠다라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 매체는 그 한두 번 문제 풀어보면 할 수 있지 않나요? 그럼 화작도 할 수 있죠.
화작이랑 매체 문제가 뭐가 달라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고, 여기에 이제 표를 설명드리면 여기 34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국어가 45문항인데 그 45문항 중에서 공통 과목이 34문항이 나왔고 필수 선택 과목이 11문항이 나왔다는 거고, 수학의 30문항 중에서 공통 과목이 22문항이 나오고 선택 과목이 이제 8문항이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시안일 때는 시안에서는 이게 75대 25였거든요. 이 두 개의 성적 구조가 배점 비율이 75대 25의 시안이 있었는데 예비평가 문항에는 74대 26으로 나왔어요. 예비평가 문항에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제가 이걸 확정을 못해서 74대 76, 그 다음에 24%에서 26% 이렇게 써놨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에 이제 점수를 계산하는 방식인데, 이 점수를 계산하는 방식 되게 어려워서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여기에 이 74점 만점에 표준점수, 74점 만점에 원점수가 이렇게 있을 거고 원점수가 쭉 이렇게 나열이 돼 있겠죠. 그럼 이거를 표준점수로 바꿔요. 그러니까 200점 만점의 표준점수로 바꿉니다. 그거를 표준화라고 표현해요. 그 200점 만점의 표준점수로 바꿔요. 74점을 가지고 이 표준점수 공식이 있으니까 그 공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얘도 똑같이 이 선택 과목을 선택한 존재들의 표준점수를 만들면 되는데, 어떤 애는 미적을 하고 어떤 애는 기하를 하고 어떤 애는 화작을 하고 어떤 애는 언어 매체를 하니까 이 과목들 사이에 형평성을 맞출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26점의 점수를 조정 원점수라는 걸 만들어요. 그 26점의 원점수를 가지고 조정 원점수를 만드는데, 이 조정 원점수가 굉장히 신의 한 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조정 원점수에 요 선택 과목을 선택한 아이들의 뭐를 반영하냐면 수준을, 속성을 반영하는 그런 요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조정 원점수를 만드는 공식이에요. 이게 조정 원점수를 만드는 공식인데 딱 봐도 그냥 어렵잖아요. 별로 이해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해 안 해도 되는데, 여기에 요 부분이 선택 과목 집단의 속성을 반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아주 쉽게 설명드리면 이런 겁니다. 여기에 선택 집단의 공통 표준 편차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선택 집단의 공통 과목 표준 편차예요. 자, 이제 그냥 설명을 들어보세요. 어떤 애들이 기하를 선택했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기하를 선택한 애들이 우수한 애다. 그럼 기하를 선택한 애들이 우수한 아이들이라면 이 아이들의 기하 점수가 아니라, 기하 점수는 여기 있는 거고, 기하 점수가 아니라 이 아이들의 공통 과목 점수가 다른 집단의 공통 과목 점수보다 더 높아야 돼요. 그게 공통 과목 평균이에요. 그리고 얘들이 우수한 애들이라면 흩어진 정도가 적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표준 편차가 작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표준 편차가 작아진 표준 편차를 곱하고 높아진 공통 과목 평균을 더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기가 막힌 게 얘는 작은 숫자고 얘는 큰 숫자잖아요. 그러면 미적을 기준으로 다시 생각해 보면 기하가 좀 전에 우수한 애들이었으니까 걔들이 공통 과목의 평균은 높겠죠. 하지만 미적은 상대적으로 낮을 거예요. 그럼 더하는 숫자가 작아지긴 하는데 얘네가 수준이 안 좋은 애들이니까 편차가 뭐 하게 되냐? 벌어지게 돼요. 그러면 여기에 곱하는 공통 과목의 표준 편차가 뭐해진다는 얘기예요? 더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기하에 비해서 여기는 커지고 여기는 작아지기 때문에 결국 기하는 여기가 작고 여기가 커지기 때문에 둘을 계산을 하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점수 차이로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그걸 이 부분을 통해서 나타내는 거고, 그걸 조정 점수로 해서 다시 표준화를 시킨 200점 만점의 점수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난한 과정을, 이 어려운 과정을 모르셔도 돼요. 그냥 여기로 표준화를 하나 시키고 여기로 표준화를 하나 시키는데, 여기 표준화 시킬 때는 선택 집단의 속성을 반영한다. 거기까지가 되면 됩니다. 근데 그 다음 문제가 뭐냐? 얘도 200점 만점이고 얘도 200점 만점인데 국어와 수학은 총점이 200점 만점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얘네 둘이 합치면 400점 만점이 아니고 얘도 200점, 얘도 200점에 0.74를 곱하고 이 200점에 0.26을 곱해서 더하면 200점 만점의 숫자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배점 비율의 반영 합산이라는 그 말을 쓰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그냥 아는 척 한 거고, 그냥 되게 단순하게 얘기를 하면, 자, 잘 들으세요. 여기가, 자, A라는 아이는 여기가 130이고요. 계산을 했더니 A라는 아이는 여기가 130이고 여기가 120이에요. 그러니까 공통 과목이 130이 나왔고 선택 과목이 120이 나왔어요. B라는 아이는 공통 과목이 120이 나오고 선택 과목이 130이 나왔어요. 그러면 얘네 둘을 단순하게 더하면 250, 250은 똑같은데 배점 반영 비율을 곱해서 계산을 하면 얘는 130에 가까운, A는 130에 가까운 점수가 나올 거고 B는 120에 가까운 점수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A는 127이나 128이 나올 거고 B는 122나 123이 나올 거라고요. 그러니까 둘의 점수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잘 모르실까 봐 시뮬레이션을 해왔어요. 그래서 하도 말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예를 들어 기하가 아주 우수한 집단이 된다. 기하가 아주 우수한 집단이 된다면 이 표를 이해하셔야 돼요. 저 표를. 그러니까 기하가 아주 우수한 집단이 된다면 미적분과 기하의 선택 과목의 평균이 기하가 높고 표준 편차가 적을 거예요. 근데 단순히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얘네의 공통 과목의 평균도 기하가 높고 표준 편차도 기하가 적을 거예요. 이런 상태가 된다고 쳤을 때 이 점수대별의 분포를 보면 미적이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기하가 우수한 애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적 아이들이 편차가 커져버리면 아까 곱하는 그 편차의 숫자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미적이 더 우수한 애들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16, 14가 아니고 이 표준 편차가 16, 15가 되면 얘네가 같아져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따지는 게 크게 의미는 없다는 거예요. 단 하나, 똑같이 97인데 얘는 71, 26에 97이고 얘는 74, 23에 97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기하는 140, 140으로 똑같지만 미적은 140, 141로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미적 과목을 했더라도 그래서 원점수가 똑같이 97이라도 여기가 74면 점수가 더 높을 수 있는 구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통 과목이 훨씬 더 중요한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근데 또 하나, 기하가 유리하려면, 그럼 기하가 유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기하가 유리하려면은 기하 선택 집단이 우수한데 기하가 그때 너무 어려웠어. 그 시험에. 그러면 어떤 결론이 나냐면 기하 평균이 미적 평균보다 낮거나 근데 전체가 다 어려웠으니까 표준 편차는 똑같이 6으로 존재하는데 원점수 평균이 떨어지는 거예요. 나머지 조건은 저 옆이랑 똑같아요. 근데 기하 점수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기하가 이겨요. 여기 막 2점이나 차이 나게 이기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렇게 받아도 기하가 어려웠기 때문에 얘가 142를 유지하면서 142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똑같이 140, 141이 나오잖아요. 똑같이. 140, 141이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 구조 자체로 이런 집단이냐 이런 집단이냐에 따라서 기하가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높은 성적대를 보여드린 거잖아요. 100점, 97점, 92점. 근데 이게 80점 후반대로 넘어가면 이게 뒤바뀌기도 한다고요. 여기는 기하가 유리했지만 80 후반대로 가면 미적이 유리하고 여기는 미적이 유리했지만 80 후반대로 가면 기하가 유리하고 이런 구조가 얼마든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만약 이럴 수도 있어요. 기하가 매니아만 있다. 매니아만 있다는 얘기는 공수는 못한다는 거예요. 공통 과목은 못한다는 거예요. 공수가 아니라 공통 과목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하는 잘 하는데 13에 6으로 미적보다 잘 하는데 얘네의 공통 과목 평균이 낮은 거예요. 낮을 뿐만 아니라 얘네가 공통 과목을 열심히 안 하다 보니까 표준 편차도 커지고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기하가 조금 유리한 구조를 가질 수 있어요. 그런 구조를 갖는 거예요. 근데 자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 저렇게 해서 100점을 받는 거는 우리 애가 할 수 있지만 또는 내가 할 수 있지만 나랑 같이 시험 보는 애들 저런 집단으로 만드는 건 내가 못한다는 거지. 아니 나랑 같이 시험 보는 애를 야 매니아만 다 기하 들어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가 안 된다는 거죠. 그걸 내가 만들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논의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의미한 거라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러니까 그냥
기하 미적분 중에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하는 겁니다. 그리고 최대한 만점에 가깝게 받고 더 나아가서 그게 공통 과목이 더 많은 점수를 가지고 있을 때 훨씬 더 유리하다. 그러니까 잘할 수 있는 걸 하지만 공통 과목을 좀 완전하게 하게 하고 최대한 만점에 가깝게 받는 게 내가 선택한 과목에서 가장 유리한 선택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거. 그리고 화작과 언매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드시 예비평가 문항을 풀어보고 결정하는 게 필요하다. 단 언매에 있어서는 언어와 매체는 언어가 5문항이 나왔고 매체가 6문항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언어가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적어도 언어와 매체가 반반씩 나뉘는 구조를 가지게 될 거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착시가 일어날 수 있어요. 화작 특강은 별로 없는데 언매 특강은 많아요. 그러면 어떤 착시를 할 수 있냐면 마치 언매가 대중적이고 굉장히 주류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국어 선생님 입장에서 보면 언매는 수업할 게 있는데 화작은 수업할 게 없어서 언매 특강만 까는 거예요. 냉정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생각을 했을 때 그렇다고 언매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적어도 언매가 자연계 상위권이 답이 똑똑 떨어지는 거를 선택할 때 굉장히 유리하다는 그런 근거로 해서는 안 된다. 그게 아니라 나는 공부를 해서 답을 낼 수 있는 게 되는 게 조금이라도 있는 과목이 좋다. 그럼 언매를 하는 거고. 그렇지 않고 내가 어떤 독해력이 뛰어나서 주어진 텍스트를 굉장히 잘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러면 화작을 하는 거고 그런 차이가 있는 거지 어떤 게 더 유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구조다라고 생각은 안 했으면 좋겠다. 그걸 염두에 두고 보셨으면 좋겠고 점수가 이렇게 오르면 좋겠지만 점수는 이렇게 안 올라요. 절대 이렇게 안 오릅니다. 점수는 이렇게 오르지 않고 실력은 이렇게 오르죠. 근데 점수는 이렇게 오르질 않아요. 점수는 반드시 이렇게 오릅니다. 점수는 반드시 이렇게 오르고 그래서 점수가 오르는 이 시기, 그러니까 이 시기는 점수가 같지만 점수가 같은 시기지만 여기는 실력보다 점수가 좋은 시기고 여기는 실력보다 점수가 안 좋은 시기이기 때문에 공부는 요때가 재밌고 요때가 재미가 없어요. 근데 앞에서부터 계속 수능이 중요하다 그랬고 수능적으로 어떤 단계에 도달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데 수능적으로 의치를 간다는 단계는 여기입니다. 수능적으로 의치를 간다는 단계는 요 단계인데 그럼 이 단계의 아이들이 잘 보시면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여기가 공부가 재밌는 시기고 여기가 공부가 재미가 없는 시기인데 이 재미가 없는 시기가 얘네는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 엄청나게 많은 재미가 없는 시간을 견딜 수 있어야 수능적으로 어떠한 단계에 도달할 수 있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요 한 계단에 머무는 시간이 2, 3개월 정도 돼요. 수능적으로 봤을 때. 수능적으로 봤을 때 2, 3개월 정도가 되고 이 2, 3개월의 시간을 뛰어서 여기로 가야 되고 여기로 가면 결과적으로는 공부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한 번에 완전하게 공부해서 수능의 어떤 지점에 도달하는 게 아니라 불완전하더라도 여러 번 해서 도달하는 게 수능이기 때문에 그 불완전하더라도 여러 번 해서 도달하는 그 수능적인 곳에 도달하면 반복을 계속 하기 때문에 지루하고 재미없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기가 되는 거를 즐길 줄 알아야 되고 그게 최상위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상위권인데 저는 최상위권인데 이제 더 이상 모르는 게 없어서 모르는 걸 알려주는 선생님을 찾고 싶어요. 그러면 그 말 자체가 이미 최상위권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최상위권이 모르는 게 어디 있어요. 모르는 게 없는데 또 공부를 하는 게 최상위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흐름을 생각하시는 게 필요하다. 대부분의 고3은 수능이 불안하니까 정시를 회피합니다. 정시를 회피하고 정시를 회피하다 보니까 수시에 대해서 기대하는데 끝나지 않고 엄청나게 집착을 하는 걸로 바뀝니다. 뭘 하는지도 모르고 수시 준비를 하고 그러면서 계속 집착을 하게 되는 관계로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 수능 준비를 소홀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수능이 불안해지게 되는 또 다른 관계를 맞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반복하는 악순환이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고3들이 갖고 있는 그런 체계입니다. 근데 저런 체계가 되면 안 되고 수능을 준비하고 그걸 통해서 자신감을 갖고 자신감으로부터 정시를 기대하는 수시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정시를 기대하는 관계가 돼야 되고 그 정시를 기대하면 결국 전략적인 수시 지원을 하게 되고 그 전략적 수시 지원을 하고 나면 수시에 대한 희망보다는 수능 준비에 좀 더 열을 기울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선순환 체계로 움직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어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드시는 게 고3이 할 일이다. 그래서 그거를 잘 생각을 하시고 이런 쪽으로 움직여 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그래서 저런 선순환을 만들기 위해서 강화의대관이 뭘 준비하고 있는지를 그 다음에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